안녕하세요. 경제자유시장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연금계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연금저축펀드와 IRP 중에 나한테 맞는 상품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분량이 굉장히 길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3번 정도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금저축펀드와 IRP가 뭔지 이번 영상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한 득실을 좀 따져보는 제 생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상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근데 이걸 하나에 담기에는 너무 분량도 길어질 것 같고 좀 사람들의 집중력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의 이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좀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는 그런 영상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의 목적은 방금 얘기했으니까 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연금계좌 상품 중에 나에게 맞는 상품이 뭔지, 또 득인지 독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용어를 조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연금저축이라고 했다가 뭐 연금계좌라고 했다가 뭐 개인퇴직연금 계좌라고 했다가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어떤 정보를 찾기에도 힘들고 또 정확하게 알기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어와 그 의미를 좀 정립을 하자면, 일단 연금계좌라는 거는 어떠한 상품을 의미해요. 어떤 상품인데 이 상품에 일정 기간 납입을 하고 5년 이상, 그리고 만 55세가 넘어가면 연금 형태로 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데 연금 소득을 얻을 때 저율 과세가 되고 5.5에서 3.3% 일정 기간 납입하는 도중에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금계좌는 이렇게 4가지로 보시면 되고, 이런 숫자 같은 거는 뒤에 어차피 나오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연금계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계좌가 있고, 그 다음 개인퇴직연금계좌, 우리가 IRP라고 흔히 부르죠.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어요. ISA. 이렇게 있는데, 연금저축계좌는 은행에서 들면 신탁, 보험사에서 들면 보험, 증권사에서 들면 펀드예요. 그래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는 연금저축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퇴직연금 계좌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이 둘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할 거고, ISA는 연금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연금 계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ISA는 만기가 되면은 IRP로 돈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넣은 돈에 대해서 그 해 세액 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얘기할 게 아니니까 일단 뭐 1인형이나 신탁형인 얘기 나중에 ISA 얘기할 때 뭐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연금 계좌가 있구나. 연금저축 계좌와 IRP와 ISA가 있구나. 이 중에 뭐 은행에서 되면 신탁, 보험사에 보험이고 증권사에 되면 펀드구나.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연금 계좌는 뭐 이런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이거 왜 하는 거지? 1년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 거야? 아무나 가입 가능한가? 뭐 얼마 넣을 수 있는 거지? 뭐 여차하면 중도 해지할 수도 있는데 중도 해지는 돼? 뭐 연금 어떻게 받는다는 거야? 뭐 언제 얼마를 준다는 거지? 그리고 계좌 안에서 어떤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거야? 뭐 이 상품에 대해서 주의사항은 없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펀드와 IRP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근데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정보가 굉장히 방대하고 토막토막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하나의 틀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이건 어떤 상품이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는 거잖아요. 이 상품에는 일정한 구조가 있어요.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하고 운용을 하고 이익을 얻고 중도 인출을 할 수도 있고 여차하면 그리고 인출을 받는, 이런 상품들을 봤을 때 좀 이해를 잘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상품이 어떻대 좋대 이익이 얼마가 난대 뭐 이런 것만 단적인 것만 봐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가입이 되고 납입이 되고 뭐 운용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익만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별로 생각 안 하고 나중에 여기서 손실 보고 막 이런 식인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좀 이해가 쉽게 되셨으면 좀 좋겠어요.
일단 가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대한민국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IRP는 근로자, 자영업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갈렸죠. 내가 주부다. 그러면 IRP 가입 못하겠구나. 소득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근로자다? 그럼 나는 연금저축펀드도 가입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IRP를 가입을 할 수 있는데도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이유가 뭘까? 뭐 엣지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좀 의문을 또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납입은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됩니다. 둘 다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돼요. 근데 연간 1,800만 원 한도로만 둘 다 납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로 합쳐서 1,800만 원이 한도라는 거죠. 그리고 연중 납입 시기는 상관이 없어요. 매달 뭐 몇십만 원씩 넣든 몇백만 원 넣든 중간에 한 번에 넣든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용은 연금저축펀드는 연금펀드와 ETF 상품을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투자가 100% 가능해요. IRP는 MMDA, 이거 단기 채권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예금, ELB, 연금펀드, ETF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연금저축에 비해서 많은 상품을 운용할 수 있죠. 하지만 주식형 자산의 70%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30%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없는 ETF도 존재해요. 인버스 레버리지 ETF 투자가 불가능하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이나 뭐 달러 ETF, 원자재 금은 ETF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할 때 이 계좌로 원자재를 사고 싶다면 못 사겠죠. 다른 계좌를 이용을 해야겠죠. 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용에 있어서 조금 특이한 점은 IRP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사람들이 잘 많이 안 하는데 IRP는 수수료가 있어요. 이 수수료를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 또 확인이 가능해요. KB나 삼성이나 아니면 하나, NH투자증권 는 수수료를 안 받는구나. 근데 미래에셋은 0.24를 받는구나. 현대차증권은 0.25% 받는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수료 부분도 매년 그 안에 있는 돈에 대해서 수수료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하고 직결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익 부분에서 보면은 총 4가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액공제가 있죠. 연금저축펀드는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되고 내년부터 600만 원이 세액공제가 되죠. 그리고 IRP는 700만 원 한도로 되고 내년부터 900만 원 세액공제가 돼요. 그리고 이 두 개 합쳐서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가 뭐지? 이렇게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리가 없겠지만 잘 모르신다면 제가 전 영상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직장인은 1년간 내야 되는 세금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 세금을 까는 역할을 하는 게 세액공제죠. 두 번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과세이연이에요. 적립기간 동안 배당소득세를 이 계좌 안에서는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국내 ETF는 매매차익 세금이 없어요. 없는데 일반 계좌에서 해도 없는데, 근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을 지수 추종하는 그런 ETF를 저희가 매매차익을 얻는다면 이거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돼요.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 이런 거를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일단 당장은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과세 이연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를 아예 비과세를 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당장은 비과세처럼 보이지만, 왜냐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5.5에서 3.3%의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비과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재투자를 당장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지금 받을래? 55세 지나서 받을래? 라고 얘기하면 당장 지금 받죠. 그거를 파킹 통장이라도 넣어놓으면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세 이연이나 저율과세에 대한 그런 이득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과세에 대한 이득이 있어요. 우리가 연금을 받는 시기가 온다면 그 연금이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이 1,200만 원을 넘어가서 받게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내기는 하지만 그건 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이건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분리과세에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살짝 보면은 그 연금계좌 공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근로소득에 따라서 최대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죠.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가 105만 원이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최소 84만 원은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50세 이상을 한시적으로 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은 한데, 그래서 최대 135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상향 적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세액 공제가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중도 인출인데 중도 인출 중요하죠. 근데 저는 별로 고려사항이 아닌데, 왜냐면은 저는 중도 인출 할 거였으면 이거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페널티를 얻을 거였으면은 만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별로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제약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둘 다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중도 인출 사유가 있을 때 저율 과세를 해요. 그래서 중도 해지나 뭐 중도 인출을 그냥 막 한다 하면은 기타 소득세 16.5%를 뱉어내야 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을 한다 하면은 3.3에서 5.5% 연금소득세를 물립니다. 그리고 IRP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까 납입에서 1,800만 원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 1,800만 원 중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1,400만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400만 원은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뭐 그냥 계좌에만 넣었다가 빼는데 세금을 물리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중도 인출 가능 사유에 대한 것도 이렇게 표로 이렇게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표 찾아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이런 상황으로 중도 인출이 되고, 상황에 맞춰서 어떤 건 연금소득세를 내고 어떤 건 기타 소득세를 낸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전략을 저희가 짤 때 그때 얘기를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인출에 대해서 보는데,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 시에 연 1,200만 원 넘지 않으면 연금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수령 한도 넘치는 금액은 16.5%로 기타 소득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들으면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가 연금 수령 한도가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연금 수령 한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연금을 돈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막 연금을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이 연금 수령 한도가 있어요. 만약에 더 많이 받게 되면 아까 써있던 대로 16.5%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다 토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가 있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과세 기간에 1억이 있다. 내가 계좌에 1억이 있다. 근데 올해 이제 연금을 받겠다. 그러면 10분의 1억 해서 1,000만 원 곱하기 120%에서 1,200만 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은 1,200만 원을 뺀 뭐 8,800만 원에 대해서 9로 나눠가지고 120% 하겠죠. 그러면 한 뭐 1,170만 원 정도 뭐 그렇게 받게 되겠죠. 그게 연금 수령 한도예요. 그 연금 수령 한도가 만약에 1,300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56세 A씨가 공제받는 원금이 1,400만 원을 받는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1,300만 원에 대한 5.5%는 원천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수령 한도가 넘은 이 100만 원은 기타 소득세가 돼요. 그리고 1,200만 원을 넘겼잖아요. 1,200만 원을 넘었으니 이 기타 소득세를 낸 100만 원을 제외한 1,300만 원은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종합소득 신고를 해가지고 뭐 이게 더 적으면은 환급을 받든 아니면 더 내든 해가지고 다른 소득하고 합쳐가지고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한다고 해서 꼭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소득이 없으면은 덜 낼 수도 있어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IRP도 비슷합니다. 근데 IRP는 연금저축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목적의 금액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1,800만 원 여기다 넣는다 하면은 세액공제 안 받은 본인 부담금이 있겠죠. 이거 세금 안 띈다고 했죠. 안 띄고, 그 다음에 뭐 DB형, DC형에서 넘어온 퇴직급여가 있겠죠. 이 퇴직급여는 5.5, 3.3 이렇게 띄는 게 아니라 1에서 10년 차는 퇴직소득세 70%,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 60% 이렇게 띄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액공제 받은 본인 부담금하고 그거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이 있잖아요. 예, 그 수익에 대해서는 5.5에서 3.3% 띄고 1,200만 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되고, 예를 들어서 연금 수령의 한도가 3천만 원인 상황에서 세액공제 받는 본인 부담금이 운용수익이 5천만 원이에요. 그걸 인출했어요. 그러면은 3천만 원은 종합과세 되겠죠.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 초과분 2천만 원은 16.5%의 기타 소득세로 분리과세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 하나가, IRP는 사적연금이잖아요. 연금저축도 똑같이 사적연금이기 때문에 인출한 연금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건강보험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막 부과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법부에서 논의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소득세 5.5에서 3.3%의 이거의 기준은 나이입니다. 만 55세에서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에서 만 80세 미만은 4.4. 그리고 만 80세 이상은 3.3%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었어요. 굉장히 내용이 많죠.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또 얘기가 또 굉장히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거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으면은 아, 연금저축이 이런 거구나, IRP가 이런 거구나, 좀 이런 특성이 조금 서로 다르구나, 뭐 이런 거가 조금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번씩 대답을 또 하나씩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10분 15분 만에 이거 이해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거를 소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